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영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경영의 개념이란 무엇이며 기업은 무엇이고 기업 형태는 무엇인가를 첫 번째로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경영학의 여러 가지 세부 분과, 즉 경영의 학술적 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기업 윤리도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에 하나로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내용에 따른 학습 목표는 앞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런 학습 이번 시간에 듣게 되시면 이런 내용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경영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 경영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없죠. 그러면 도대체 경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경영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자, 일 때문에 경영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경영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 경영은 한 사람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조직으로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신은 그 일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관리하거나 조율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경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경영이란 조직과 경영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업하고 사용 가능한 자원을 관리하는 게 바로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경영은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리더와 리더를 따라가는 멤버가 있습니다. 자, 역할에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노동자한테 필요한 능력과 경영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즉, 경영이란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하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프로세스의 수행을 위해서 집단, 즉 조직이 전제된다는 점입니다. 즉,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분업하는 일을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기업이란 법적 수립 절차를 거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인 이익 추구 집단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목적을 가지고 다수가 모였다는 점에서 기업은 일종의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타 조직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형태를 경제적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즉,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 를 나눌 수 있어요. 그 기업 형태를 그래서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공기업, 공공기업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사기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얘기해요. 또 법률적인 분류는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할 텐데요. 그 법률적인 분류는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경제적인 분류에 따른 이 기업 형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에 따라서 기업을 분류해보면 공공기업과 사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자, 공공기업은 대다수가 누려야 할 헌법적인 권익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목적은 사회적 합의와 다수의 행복 추구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반면에 사기업은요, 주주 혹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 주주는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는, 여기서 이해관계라 하면 이익 또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유형으로는 공급업자, 중간사, 그 회사 사원, 그리고 하청업체 같은 것들이 있죠. 정부도 이해관계자들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누구나 사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요. 사기업은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되 사회가 정한 법률과 윤리를 지켜야 하는 법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TV나 신문에서 흔히 보는 그런 기업들, 우리가 아는 그런 기업들은 보통 다 사기업들이죠. 사기업들은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여서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공급을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야 할 어떤 사명이 사기업한테 있죠. 자, 소극적 의미에서 이런 사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요,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공급하며 가능한 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격도 낮추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노력하는 일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래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이익 극대화의 반복론적 윤리와 이익 극대화의 노력은 서로 분리되어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기업은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영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사회 구성원을 속이거나 아니면 소비자를 속이는 행동을 했을 때 당장은 좀 더 많은 이익이 날지 몰라도 영속되기, 즉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또 기업에 있는 종업원들, 기업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 자긍심을 느끼기 어려워서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도 줄어서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사거나 노동력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조치는 기업이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해서는 안 되고 주주와 고객, 종업원, 그리고 일반 대중의 이익 역시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 극대화의 범위를 현재와 미래의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시키자는 관점을 취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좁은 의미로만 보지 않고 공중의 이익을 우선 공중도 배려하는 이제 광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통 CSR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이런 광의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CSR은요, 기업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인 의무들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자,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심사를 분석하고 수용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중에 그러니까 자사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 수행이 공중의 이익을 또 추구하는 방향으로 착한 경영을 한다는 것이 CSR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자동차는 자연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나쁜 영향을 끼칠까요? 사실 고개물질, 매연물질들을 뿜어내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는 그렇게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그런 자연 환경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와 관련한 어떤 CSR 활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글로벌 CSR 활동을 많이 해요. 칠레의 발파라이소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자연의 보석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고 있는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현대자동차는 환경보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잠시 한번 봐봅시다. Dejaron todo sucio. Eso no lávalo. ¿Y para qué querés esa botella? Reutilizar distintos elementos que estén, los distintos elementos que están en la calle y en su plaque, se lleva esta medalla. ¿Está lista, cierto? Sí. Let's go down. It just takes time. Siendo al ganador de la recicladora Nicolás. En los autos de reciclaje. Just take it all in stride. Take the worries off. Let it disappear out of sight, out of mind. It just takes time. Just take it all in stride.
자, 현대자동차는 칠레 아름다운 도시 발파라이소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해서 환경의 중요성과 아동 권리를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니코가 한 것처럼 지역사회 학교가 참여하는 재활용 수거 경영대회를 열었어요. 이런 경영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재활용의 분류 방법이나 또 재활용하는 것들의 지금 보면 이런 경영대회 하기 전에는 막 길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어린이들도 뭐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몰랐던 걸 보실 수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막 가르쳐주고 막 이래서 알게 되고, 또 솔선수범해서 이제 청소하는 니콜라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막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식의 재활용 수거 경영대회를 열고, 또 그런 수거된 플라스틱을 판매해서 지역사회에 수익금을 환원하는 활동들을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대요.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즉 CSR 활동은 앞서 보신 그 환경 보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또 장학 활동, 그다음에 복지 활동,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이제 기업 형태 중 법률적인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양한 형태의 기업 조직을 이어 조직 설립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기업의 형태를 좀 더 이제 법률적인 분류로 나눠본 건데요. 사기업은 흔히 회사라고 불리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가 있어요. 자, 한명회사는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한편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섞어서 구성되면 합자회사라고 얘기해요.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는 달리 지분을 따지면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돼요. 자, 주식회사에는 그 출자 의무만 있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주주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한편 유한회사는요, 지분을 증권화해서 시장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게 바로 주식이죠. 이럴 수 없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는 차별화됩니다. 자, 유한회사보다 좀 더 작은 규모에 적합한 유한책임 회사도 있어요. 자, 우리 회사의 형태를 따질 때 무한책임 혹은 유한책임이라는 개념이 잘 모르겠죠. 또 이제 출자라는 개념도 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런 개념들은 회사의 형태를 이해할 때 꼭 필요합니다. 자, 출자라는 거는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내는 행위나 그 자금 그 자체를 말해요. 자, 각종 회사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 신용, 금전 같은 것들, 동산, 부동산 같은 것들이 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라는 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 누가 돈을 대신 갚는가에 따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예요. 무한책임은요, 무한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업의 채무를 무한책임 사원은 자신의 개인의 재산을 다 써서라도 갚아야 하는 게 바로 무한책임 사원이죠. 반면에 유한책임이란
회사를 세울 때 책임지기로 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또 채무에 대한 그 책임 없이, 즉 채권에 대한 책임 없이 구매한 주식에만 그 책임을 지는 게 바로 주주라고 얘기해요. 주주는요, 회사의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에서 유한책임 사원과 비슷하지만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점이 달라요. 주주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요. 또 그런데 이 주식회사의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지만 그 유한회사의 지분은 거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 가능성에 제한을 두어서 회사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형태가 유한회사예요. 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다른 점은요. 주식회사는 정보 공시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유한회사는 정보 공시에, 그러니까 자사의 정보를 공시하는데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적인 측면에서 기업 형태를 5가지 정도로 나누지만요. 현실 세계의 기업은요, 좀 더 다양한 형태를 보여요. 비슷한 규모의 기업일지라도 부서의 구성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그 방식에서 좀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사기업의 작동 원리를 따져볼 때 기업의 형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그 정의될 수 있는데요. 즉 사기업의 작동 원리가, 그러니까 사기업이 지속이 되려면 자본과 사람과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선 자본은요, 조직을 설립하고 필요한 자원을 구입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재화를 얘기해요. 자본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기 자본은 무한책임 사원이나 유한책임 사원 혹은 주식 발행 등의 형태를 충당하고, 또 타인 자본은요, 부채, 그러니까 빌려오는 형태로 충당을 하죠. 따라서 자본의 구성 원리에 따라서 회사의 형태도 다양해요. 자, 조직 경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자본은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본을 적절하게 운용함으로써 조직은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의 업무 내용이나 활동에 따라서 조직은 달리 취급이 돼요. 정보도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조직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조직 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가 소통되는데, 이 방식에 따라서 수평적 조직과 수직적 조직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수평적 조직은 리더와 다른 조직 구성원 사이에 정보 소통이 양방향으로 평등하게 일어나고, 수직적 조직은 리더가 커뮤니케이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태죠. 자, 여기까지가 기업이란 무엇이고 또 기업의 형태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제 경영학의 학술적 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경영학과에 입학한 진호는요, 입학 첫날을 맞이했어요. 근데 첫날부터 자신이 뭘 잘못 알았나? 라는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경영학 원론을 수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케팅, 인사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등 너무 많은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경영학과에 돌아와서 왜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배워야 할까? 또 경영학을 전공했던 교수님의 전공 분류도 왜 이렇게 제각각일까? 경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하니 좀 부담도 되고 겁도 나네. 자, 이제 경영학과 선배로서 우리가 진호를 도와줄 방법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면, 경영학의 세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경영학이 대학에서 다뤄진 역사는요, 좀 아직 되게 짧아요. 한 200년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컸고, 실제 영리 조직, 즉 기업 활동 가까이서 관찰했다 보니까 타 학문과의 교류도 되게 활발한 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죠. 자, 경영학을 크게 나누면요. 인사조직, 마케팅, 회계, 재무, 생산, 국제경영, 경영정보, MIS라고 또 얘기하는 경영정보, 이렇게 7개의 분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인사조직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인사조직은요, 경영은요, 조직을 다뤄요. 왜냐하면 경영학이 조직을 다룬다는 건 경영이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이 조직을 구성을 하죠. 이런 조직과 사람을 연구하는 분야가 인사조직, 혹은 조직과학이라고도 얘기해요. 특히 사람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는 영역이 인적자원관리고요. 또 인사조직은 이 기업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선발하고, 그러니까 채용한다는 거죠. 그 인적자원을 교육하고, 또 잘했을 때는 상을 줘야 되겠죠. 보상.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감봉 같은 처벌을 내려야 되겠죠. 또 전략적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조직을 분화하고 합치는 방법과 그 결과들도 한번, 그런 결과들도 이제 인사조직에 다루는 분야죠. 또 사람 간의 소통이나 심리적인 문제, 양성평등, 또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인사조직에서 다루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생산관리입니다. 자, 생산은요, 조직을 영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만들어진 것을 그 시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로 이전해야 되죠. 자, 로지스틱스, 물류는요,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전할 때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생산 과정이고요. 공장에서 원재료를 가공해서 공산품을 제작하는 얘도 생산 과정이죠. 이런 것들을 생산 관리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류와 제작. 자, 생산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바로 효율성이죠. 자, 시간이 돈이라는 그런 명제가 가장 잘 통용되는 경영 분야가 생산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상품을 많이 생산하면요,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자, 이와 함께 이렇게 많이 생산해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품질도 일정해야 되겠죠. 불량률도 낮춰야 되겠죠. 자, 품질 관리의 주된 목적은 적합한,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비용을 낮추되 적합한 품질 수준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관리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효율성이라는 거는요, 자,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하는 산출이 가장 큰 거가 효율성이고요. 자, 효과성은요, 결과의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가 효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 그 결과물이 자신이 계획했던 목표와 비슷한지가 바로 효과성이죠. 그러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둘의 개념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산관리는요, 최적화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감으로써 적시에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회에 공급한다는, 자, 기업의 어떤 미션에 이바지하는 그런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케팅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상품을 생산해서 고객이 소비하는 장소까지 운반했다면, 여기까지가 생산 관리에서 하는 문제죠. 이제 판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케팅은요,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구매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케팅의 정의는요. 자, 고객 만족을 통한 이윤축을 충족시키는 교환 과정을 창출하기 내기 위해서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마케팅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환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을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은 그 마케팅 믹스라고 불러요. 자, 이 마케팅 믹스는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통제 가능한 요소를 마케팅 믹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마케팅 믹스를 포피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포피라고 얘기해요. 자, 기업에서요, 이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품은 기업이 통제 가능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제품의 가격 어떻게 책정할 건지 기업에서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 또한 통제 가능한 요소죠. 어느 곳에 편의점에 유통시킬 것인지, 백화점에 유통시킬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매장에서만 유통할 것인지, 이것도 기업에서 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도, 플레이스도 마케팅 믹스, 즉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통제 가능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촉진은요, 뭐 광고나 인적 판매, 판매 촉진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촉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기업에서 그 제품의 광고 무대를 누굴 쓸지, 어디에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할지 기업에서 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촉진 또한 그 마케팅 믹스, 즉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통제 가능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케팅을 아는 데 있어서 핵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핵심 개념은요. 첫 번째,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입니다. 자,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이 마케팅의 핵심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의 가치와 그 가치를 충족한 소비자들의 만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만족이 마케팅의 중요한 개념이냐? 만족한 소비자가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면 또 사야지 라고 해서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재구매가 이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교환입니다. 교환은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가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교환은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교환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또 기업은 교환하기 전보다 더 나은 상태를 가지기 때문이죠. 자,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럼 배가 고프면 저는 돈을 지불하고 김밥을 사 먹죠. 자, 김밥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제가 지불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김밥을 취득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은 마케팅의 핵심 개념이자 그 가치 창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 또한 마케팅 핵심 개념 중 하나인데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집합이죠. 이런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은요.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고객이 탐색 과정에서 낭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업은요. 기업에 대한 사회 대중의 생각과 판단을 수집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고안하도록 돕는 일도 합니다. 또 기업 평판을 알아보고 보다 더 나은 기업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도 마케팅이 담당합니다. 자, 마케팅은요,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접점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에 관련한 부분만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행동이나 그 사회 문제에도 직접적인 관심을 두는 분야가 마케팅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바를 그 원치, 아까 핵심개념에서 얘기하는 원치, 필요와 원치, 그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왜 고객의 니즈와 원치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요, 소비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